지난 시간 소유업가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합원 간 협력과 연대의 활용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는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 협동조합에는 르클레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949년에 창립한 르클레어 그룹은 대형마트의 체인형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클레어는 식료품점에서 출발하여 책, 멀티미디어, 약국, 보석상, 여행사, 차량 렌탈 서비스, 자동차 수리 정비 서비스, DIY, 정원, 반려동물 용품 등 여러 업종의 전문 매장을 추가하면서 대규모 슈퍼마켓 중심으로 성장한 협동조합으로 2006년에 프랑스 식료품 유통 분야 시장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529명의 조합원이 681개의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공동 소유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위하여 물품의 구매와 물류, 마케팅, 금융, 전산 및 IT, 인력 개발 훈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르클레어 협동조합은 2000년 독일의 레베그룹, 이탈리아의 코나드, 스위스의 소비자 협동조합 코업, 벨기에의 콜리루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국제 구매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는 예를 보면 프랑스 식료품 소매 분야 매출액 기준 상위 6대 기업이 나오는데요. 이 안에 두 개가 협동조합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클레어 그룹의 창업자, 당시 신학생이었던 에두아르 르클레어가 1949년에 프랑스의 파리 서쪽 끝에 있는 랭드흐노 지역에 첫 점포를 개설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생필품 중에서 핵심 품목을 도매 가격에 판매하는 전략에 기반하여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자신의 간판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점포주들 중에서 저렴한 가격 정책, 2개 점포 이내로의 소유 제한 정책, 그리고 종업원과의 이익 공유 정책 등 3가지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이 하나여 체인 그룹에 가입을 허가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르클레어의 상인들은 이러한 대규모 매장에 기초하여 르클레어가 자리 잡은 곳 어디에서나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이거는 이제 소셜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 슬로건으로 광고를 하면서 그룹 내 공동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르클레어 협동조합의 식료품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 1974년부터 92년도의 도표를 보면 우상향을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클레어는 1962년에서 69년에 걸쳐 3가지 종류의 조직을 정비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는데요. 기존 조직 구조는 소매점포의 광역단위 협동조합인 광역공동구매조직과 광역단위 협동조합들의 사업연합회인 중앙구매조직, 그리고 르클레어 그룹의 전략을 결정하고 브랜드를 관리하는 조합원들의 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르클레어 그룹의 전후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 체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1960년에 슈퍼마켓, 1969년에는 하이퍼마켓을 각각 처음 도입하면서 조합원 점포를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으로 전환하면서 상승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르클레어의 성공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업자 협동조합으로서 사업자 조합원 간의 협동과 연대를 통한 협력적 비즈니스의 성공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해보면, 르클레어 가입에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 가격 정책을 준수하는 것. 두 번째는 이익 공유제로서 점포 운영 순이익의 25%는 연말에 직원들에게 배분한다. 그리고 세 번째, 2개 이내의 슈퍼마켓을 소유 운영하고 협동조합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네 번째, 집단 차원의 보증, 공동의 안전망에 참여한다.
다섯 번째, 후원, 후견 제도의 적극적인 부분 활용인데요. 각 조합원은 신규 조합원을 보증인으로서 그리고 조력자로서 후견해야 한다. 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슈퍼마켓 점포의 소유와 운영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협동조합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의무한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원칙은 사업자 협동조합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운영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점포를 보유한 사업자 협동조합과 많은 점포를 보유한 사업자 협동조합과는 서로 이행하기에 일치하지 않게 되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부분에 많은 점포를 보유할 경우 동료 점포주들과의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를 지속하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르클레르 매장은 대개 5,000에서 10,000제곱미터 규모의 200명 이상의 종합을 구성한 대형 슈퍼마켓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포 하나가 이미 중소기업 수준 이상인 거죠. 점포주 조합원은 자기 점포를 방문하고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아진다면 그곳을 관리하는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르클레어 조합원은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최소한 매주 이틀은 전국적, 지역적 차원의 협동조합 활동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점포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속에서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그런 가치들을 놓지 않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클레어 협동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융, 기술, 사람에 관한 노하우와 수단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원 각자의 점포의 경영 능력과 모범 케이스를 다른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만 성과가 창출된다고 믿고 있으며 개인적 능력과 연계된 집단지성은 체인형 협동조합 모델의 성공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소속 모든 점포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협동조합형 체인 전체가 이익을 얻게 되므로 협동조합 서비스는 항상 상호부조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르클레어 협동조합은 기존 조합원의 강력한 후원제와 후견 제도를 채택하여 체인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르클레어 그룹에서 신규 조합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의 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후원자들은 은행에 보증을 써주고 일상적으로 코치를 해주며 점포 개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부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후원 후견 제도는 일종의 연대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체인형 협동조합의 체인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숙련도와 르클레어 그룹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잠재적 조합원을 고를 수 있어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원자 조합원의 업무가 새로운 조합원을 교육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후원 제도는 신규 조합원을 모니터링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고 조합원을 원활하게 교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규 조합원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어 자금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역량을 갖춘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르클레어를 구성하는 530명의 조합원 모두가 그들 자본금 구성에 후원위원회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후원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이유는 다른 조합원에게 자기 자원과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협동조합형 소매 체인의 특징을 보면 네트워크 본부에서 도매, 기획, 물류, 브랜드 관리, 마케팅을 전담하게 되고 각각의 소매점들과 그러니까 조합원인 소매점들과 소유관계 현장 정보의 전달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상 협업된 통제, 코치, 협력적 개발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소매점들은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함께 수평적 협력과 수직적 협력의 추구. 그러니까 네트워크 본부하고는 수직적인 네트워크가 된다고 협력이 된다고 한다면 각각의 소매점포들이 수평적 협력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협동조합형 소매점포의 체인으로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원 간의 상호 협력과 연대는 기업 조직 내에서 이니셔티브와 함께 협력 관계의 상충 관계를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점포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수직 통합형 점포 매니저 직원에 비하여 이니셔티브가 강함과 동시에 후원, 후견 제도와 조합원 가입 원칙 등의 제도와 문화를 통하여 점포 간 협력과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형 체인 그룹으로서는 가맹점주들의 이니셔티브가 강하지만 가맹점포들 간의 협력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형 체인의 장제적 강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은혜 공동체 주택 협동조합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이제 쭉 읽어 드릴 건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눈을 지금부터 감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 기슭 안골에 위치한 주택협동조합 은혜공동체는 박문수 이사장이 10여 년의 공동체 삶의 실험 끝에 2017년에 건립한 주거 공동체로서 48명의 조합원 가족이 지하 1층 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총 건축 면적 992제곱미터의 주택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층 카페에서는 직장을 퇴근 후 대화하는 공동체 식구들, 각 층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직장 엄마들도 아이들과 살림을 당분에게 맡기고 이웃들과 대화하거나 밴드실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등 개인의 시간을 즐기고도 있습니다. 함께 살아서 육아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서로 협력하고 해결하고 삶의 즐거움 또한 찾을 수 있는 공동체 주택 은혜 공동체는 이 공동체 이전까지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 공동체 삶을 추구하는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에서 10여 년 전부터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체 삶을 추구하는 생활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모이지면서 코어 하우징 형태로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2017년에 신축한 다가구 주택에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은혜 공동체 주택협동조합에서의 조합원들은 4가지 측면에서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공간에서의 협력입니다.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 가족 48명을 4개의 묶음으로 나누고 한 묶음을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1부족과 2부족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들, 3부족은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세대들, 4부족은 11명의 싱글 여성들과 한부모 가족의 엄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은 주거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별로 묶어 각 그룹의 주거 공간을 개별 공간과 공동 공간의 구성과 더불어 자신들의 선호에 맞게 디자인하도록 하였습니다. 2층과 3층에 각각 2개로 배치된 4개의 쉐어하우스에 4개의 부족이 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쉐어하우스에는 제1공유공간, 거실, 제2공유공간, 공부방, 사랑방, 어린이 서재, 파우더룸, 부엌, 세탁실, 건조실 등의 공유시설들과 작은 규모의 개별 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부족별로 조합원들이 공간적으로 협력하여 창출한 공유 공간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별 공유 공간이 다른 부족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각 층 내의 공간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 어디로 가도 통하게 되어 있고 층별로 막힌 공간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와 1층 옥상에 조합원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지하에는 공동식당, 아이들
공간, 교육 공간, 음악실, 그리고 대형 다목적 공간과 창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카페와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옥상에는 1인 사무공간과 특수공간, 그리고 주변 자연 풍광을 즐기면서 차를 나물 수 있는 자담실, 그리고 전망 좋은 옥상 정원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은 2018년에 한국 건축문화대상의 우수상을 받을 만큼 예쁘고 잘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다세대 주택의 기본 개념은 개인의 공간의 최소화와 공동공간의 최대화, 그리고 연결과 소통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1층 카페는 주택 전체의 통합 거실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 1층 게스트하우스는 어느 공동체가 외부 손님을 위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하는 집회 공간, 식당과 부엌, 다목적실, 유아실, 집무실, 음악 연습실,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고, 일상에서는 이 공간들이 주로 상담과 방과후 학교 및 대안학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사, 육아, 일, 교육, 휴식, 놀이, 토론, 공부, 독서, 노래, 연주 등을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유 일상은 마치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거는 그러니까 박민수 이사장님이 프레시안과 2019년에 한 인터뷰 내용들을 인데요. 한번 보시면 어떤 집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할지, 집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관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공유 공간의 풍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도시의 품격이 공원, 문화공간, 교통시설과 같은 공공재에 의해 결정되듯이 공동체 주택의 가치는 공유 공간의 풍요에 달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 공간을 조금 희생하고 공유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했으며 우리는 쉽게 또 자주 만나 소통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여행을 다니며 종종 휴양지, 리조트 같은 집을 짓고 함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최소한의 짐을 꾸려 먼 미래가 아닌 그날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여행자의 삶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람은 건축 모임을 해가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곳곳에 반영되었습니다. 옥상 플로어의 정원, 스파, 바비큐장, 가제보, 산책로, 옥상 티룸, 리조트, 로비, 거실 등은 여행자의 집의 구체적 구현이기도 합니다. 여행자의 삶은 공동체적 사유를 통해 얻은 인생의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현재에 두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행자의 집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혈연을 넘어선 가치지향의 사회적 가족을 꾸려 함께 살면 좋겠다는 생각했으며 은혜 공동체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실험하고 있습니다. 은혜 공동체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루어지는 첫 번째 협력은 사적 공간을 양보하고 다른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공간을 서로 협의하여 다양하게 만들어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이웃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공동주택과 크게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다양한 공유 공간 창출은 주택의 기획, 설계 및 시공, 전 과정에 은혜 공동체 주택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건축 설계 담당자 및 시공사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사슬 구조에서의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수직적 협력이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두 번째 협력은 생활상의 애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기는 방향으로 실현한 데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개별 공간을 줄이고 공유 공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거 공간에서 협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공동체 주택 내부로 뿐만 아니라 외부 공동체원을 포함하여 전체 공동체원은 8, 9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 50여 개의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은 거주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며 관심 있는 거주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교육형, 여가형, 공동문제 해결형 등이 있습니다. 은행공동체 주택협동조합에는 쓰는 협동조합 내부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부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공급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안학교 교사와 식당 조리사, 바리스타 등은 풀타임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으며 마사지숍, 요가 강사, 영어 교사, 꽃꽂이 강사 등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비용을 받으며 공동체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행공동체 주택협 외부에서도 인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은행공동체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 이자카야, 데어케어 센터 등이 풀타임과 아르바이트 형태로 공동체 일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 소득의 2%를 모아 창업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실험하기 위한 여유 자금들을 확보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거주자 대부분이 30, 40대로 육아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공동체 주택 내부에 유아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공동육아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싱글인 성인들이 참여하 2인 1조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그 시간 동안 부모들은 자유시간을 갖게 됩니다. 공동육아 서비스를 통하여 개인 여가 시간을 갖게 된 부모들로부터 인해 커뮤니티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 및 아이 돌봄을 위한 조합원 간의 협력을 간헐적 가족, 사회적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활성화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보유한 조합원들 6명이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공유하고 있으며 차량방에는 차종별로 킬로당 연비와 해당 차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탄 만큼 계기판을 확인하여 연비와 해당 차주의 연비를 계산하여 알아서 입금하는 방식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명하게 공유하는 방법을 터득해가는 아주까지 이 공유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연대는 주택비용 조달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건축비용은 부지, 매입비용까지 총 50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건축비용은 한 층당 15억 원 정도로 1층은 은행공동체에서 부담하였고 2층, 3층은 입주자들이 부담하였습니다. 은행공동체가 부담한 15억 원, 공동체 구성원 등이 기존에 11조 등으로 비축해 놓은 비축금 5억, 공동체 구성원이 별도 기부한 2억 원,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한 8억 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공동체 주택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임차인의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협동조합의 자산 중 공동자산이 100%에 달하고 이 공동자산이 조성, 평등, 형평, 연대의 원칙뿐만 아니라 자발적 기부라고 하는 강한 이타심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이 소득 위험에서 대비하여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수입 10%를 공동기금으로 모으기도 하고 직장을 잃고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모아둔 공동체 기금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전급여의 80%를 유지해주고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6개월 정도 지급하는 의료비는 전액 지원이 되고 자녀 대학 등록도 절반을 지원하고 함께 돈을 모으고 사니까 현실이 경제적 안정감이 생긴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동체에 오기 전에는 나와 나의 가족이 살아가야 할 삶이 불안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함께 사는 사람들과 더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들이 생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남들만큼 살아가야겠다는 바람도 현저히 줄었고 저는 이 사람들과 더 가치 있게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벌고 싶다는 그러니까 생각 자체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기 전엔 모두가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 장년들은 노후에 대한 불안 등 특정 세대들이 혹단되지 않고 불안들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 복지가 시작되고 나서 이러한 불안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체가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음이 생겼고 안정감이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큰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